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고 세율 50%인 상속세를 내면 가업 유지가 어렵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요구로 가업을 상속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감면 조건의 완화를 논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인들은 더 큰 폭의 완화를 요구하지만 기득권 유지가 목적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대를 잇는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게 취지입니다. 평균 연매출 3천억 원 미만 기업 상속 시 상속 재산에서 500억 원까지 빼고 과세하는 대신 10년간 자산과 직원 수는 물론 업종도 유지해야 합니다. 논란이 벌어진 건 바로 이 지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기업계 주장에 정치권에선 매출 기준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매출 기준과 공제 한도는 두고 사후 관리 기간 3년 축소와 업종 전환 조건 완화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작정 세금을 깎아줄 수 없기 때문인데 기업들은 불만입니다. 매출 기준이 너무 낮아 수혜기업이 연평균 70곳 안팎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기업, 어느 쪽 입장이든 가업 상속이란 이름의 부의 대물림에 세금까지 깎아줘야 하는지, 자녀 상속만이 해법인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 굳이 꼭 어떤 혈족이 해야 되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라든가 주주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경영의 어떤 역할을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초기 벤처를 이끈 이재웅 소카 대표도 기득권 강화 정책으로 혁신 성장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쿠아일로인 분배 사정과 맞물려 가업 상속 공제 완화는 최종 입법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최근 자이든 타이든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총수의 선단식, 중앙 집권식 경영 문화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가족 경영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 그런 평가가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참치캔을 처음 선보인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올해 84신 김 회장은 1969년 서울 명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동원산업을 창업해 재계 서열 45위 그룹으로 키워냈습니다. 창업 50년 만에 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역량을 믿고 회장에서 물러나서 여러분의 활약상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자 합니다. 총수 퇴진은 김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재계 25위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박삼구 회장은 경영부실 책임론에 물러났습니다. 재계 14위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지난 8일 폐질안으로 별세했습니다. 작년에는 재계 31위 코오롱그룹의 이웅렬 회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고 2017년에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조성래 전 효성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서열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은퇴는 아니지만 지주사인 SK 이사회 의장직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선 한국형 재벌 문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대 상황이 변한 부분도 있고 또 차세대한테 경영을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재벌의 지배구조가 또는 경영 방식이 전부 다 변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섣부른 진단 아닌가 봐요. 재벌 총수들이 퇴장해도 2세, 3세 등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어지며 총수 일가가 막강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간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12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0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예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첫 수급자가 선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 11,718명을 수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가 지난달 처음으로 진행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에는 48,61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지갑이나 주머니에 현금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현금을 아예 갖고 다니지 않거나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소액만 들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평균 현금 소지액이나 집에 두는 비상금까지 불과 3년 새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재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시내 중심부인 남대문과 태평로 일대에서 시민들의 지갑 사정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20명에게 물어본 결과 평균 현금 보유액은 32,050원. 현금을 아예 갖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4명이나 됐고 5만 원 이상 갖고 다니는 사람은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점점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한 지갑에 10,000원 정도 갖고 다니고요. 네, 지금 지갑에는 한 25,000원 정도 있고요. 평상시에는 현금보다는 카드 소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거래용으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은 평균 78,000원으로 3년 전보다 33%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용 현금을 집에 둔 가구도 넷 중 한 가구에 못 미쳤고 보유액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각종 페이나 카드 상품이 발전함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현금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 없는 사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현재 거스름돈을 전자화폐로 되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2년 전보다 늘었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이 20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 10,000명을 조사해 작성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가계소득은 476만 원으로 2016년보다 15만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는 238만 원으로 5만 원 줄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교통비, 모임회비 등의 지출이 줄어든 반면 거주비, 교육비 등은 증가했습니다. 한편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 가구의 소득 배율은 2016년 5.1배에서 지난해 4.8배로 줄었습니다. 국내 백화점 매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마의 30조 원 벽을 돌파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보다 2.3% 늘어난 약 3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9년 20조 원의 문턱을 넘어선 지 9년 만입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전체적인 점포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 등의 매출 호조, 사드 충격 회복세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30조 원 돌파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쉽게 주문할 수 있고 배송도 빨라진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힘입어 온라인 쇼핑몰이 전체 소비 시장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를 거듭하는 곳이 많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동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오늘 밤 12시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도착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새벽 배송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에게 생소했던 새벽 배송이 일반화된 겁니다. 소비자들의 편익은 커졌지만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와 물류비는 늘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 같은 경쟁을 이어가다 보니 수익은커녕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 동시에 1조 900여억 원의 손실을 받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손실은 3조 원에 달합니다. 업계 주요 5개 업체 중 옥션을 제외한 모든 곳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획된 손실로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가진 롯데, 신세계 등 이른바 유통공룡들의 배송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이라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업체들은 당분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건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은 모든 업체가 망하는 시간이 쟁독 딜레이 되겠지만 이 업체 전부가 다 살아남기는 힘들다. 대기업, 스타트업 가릴 것 없이 뛰어들고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출혈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르노 삼성과 한국 GM이 계속되는 판매 부진에 생산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력 생산 공장의 근무 시간을 2교대에서 1교대로 줄이려는 건데 노사 갈등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된 르노의 새 SUV XM3. 앞부분은 기존 모델과 흡사하지만 뒤쪽은 쿠페형으로 디자인됐습니다. 르노 삼성이 신차 효과를 기대하며 내년부터 연간 4만 대 판매를 목표로 부산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인데 오는 9월 계약이 끝나는 닛산 로그스탁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수출 물량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 지난 10월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230시간 넘게 벌인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어 2,4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사측은 주장합니다. 르노 본사는 차량 인도 지연으로 소비자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 공장의 로그 생산 물량 2만 4천 대를 일본 규슈 공장으로 돌렸습니다. XM3의 유럽 수출용 물량은 스페인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측이 생산량 감소에 따라 이달 말 공장 문을 닫는 이른바 셧다운 방침에 노조는 17일과 19일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2교대에서 1교대로 근무 조건을 변화하고 강제 휴업을 통해서 르노 삼성의 전체적인 위기를 표면화하고 공론화하자는 게 이번 어떤 조치의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GM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부평 이 공장은 생산 물량을 줄이는 이른바 잡다운을 고려 중이고 창원 공장은 1교대 전환을 골자로 한 긴급 노사협의 요청 공문을 노조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올해 출범한 연구개발법인의 단체 협약 문제로 파업 절차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노사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산업은행에서 준 8천억 원의 지원금으로 버틸 수 있지만 공장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일각에서는 구조조정도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색깔이 들어간 페트병이나 일반 접착제를 사용한 라벨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됩니다. 페트병과 종이팩과 같은 포장재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도 바뀝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국내 편의점이나 마켓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음료수의 페트병. 짙은 색의 페트병에 모양도 각기 다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몸체에 직접 인쇄가 돼 있거나 일부 맥주와 금속 마개가 있는 페트병의 경우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색깔 있는 페트병 사용은 금지됩니다. 몸에 해로운 일반 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의 라벨도 쓸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접착식 라벨 중 7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 알칼리성 접착제는 제외됩니다.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 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음료와 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 부착에 쓰는 일반 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 알칼리성 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 이와 함께 페트병은 물론 유리병과 종이팩과 같은 포장재 등급 기준도 바뀝니다. 환경부는 애초 1에서 3등급 체계를 최우수와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해 최우수 등급 판정 제품의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다만 제품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과 같은 대체품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직업을 고를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할 것이냐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족도가 큰 직업은 무엇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을 천직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경우는 의외로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핫키워드는 직업을 고를 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한국고용정보원이 2017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매년 고용정보원이 구인, 구직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나라 대표적 직업 정보의 면면을 분석하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선 2017년 8월 기준으로 18,972명을 대상으로 618개의 직업을 분석했는데요. 이 중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 바로 직업 만족도입니다. 해당 직업의 종사자들이 직접 사회적 기여도, 직업 지속성, 발전 가능성, 업무 환경과 시간적 여유, 직업 만족도를 고려해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거죠. 조사 결과 이번 보고서에서 만족도 1위에 뽑힌 직업은 바로 교육계열 교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35.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데요. 참고로 2016년 직업 만족도 1위는 판사였습니다. 네, 교육계열 교수는 사회적 평판이나 직업 안전성도 높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죠. 그런데 늘 상위권을 유지하던 판사를 제치고 1위를 했다니 다소 순위에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만족도 5위 안에 판사는 없습니다. 2위부터 공동 5위는 모두 의료 부문의 전문직이 차지했는데요. 2위는 34.52점을 받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3위는 33.57점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 4위는 33.37점을 받은 내과 의사가, 그리고 33.13점으로 공동 5위는 치과 의사가 차지했는데요. 같은 점수를 받아 공동 5위에 오른 직업은 1위 교육계열 교수와 같은 교육 관련 직종인 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이었습니다. 와, 공동 5위가 모두 의료 전문직이거나 교육계열 직군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해당 직종이 만족도가 큰 직종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10위권 안에 포진돼 있는 직업이 대부분 교육계열이나 의료 부분의 전문직이었는데요. 32.9점을 받아 공동 9위인 직업 역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육이나 의료 계열이 아닌 직군은 33점을 받아 7위에 오른 판사, 32.93점을 받아 8위에 오른 도선사, 또 초등학교 교사와 함께 공동 9위에 오른 직업은 항공기 조정사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직업을 보니 교육, 의료 계열 쪽의 전문직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직업이 차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직업들은 전직 의향, 평생 직업, 천직 여부 등 세계 문항의 점수를 합한 직무 몰입도에서도 상위에 오른 직업들이 많았는데요. 직무 몰입도에서도 교육 계열 교수가 가장 높았던 겁니다. 이 외에도 항공기 조종사, 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치과의사, 이비인후과의사 역시 상위에 올랐습니다. 그 외에 직무 몰입도가 높은 직업들은 기업 고위 임원, 인테리어 디자이너, 영화 시나리오 작가, 가수 등이 있었습니다. 네, 직무 몰입도와 만족도가 높은 직업 중 겹치는 직업이 많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운데요.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러한 직업들의 다른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계약 형태와 학력입니다. 우선 계약 형태별로 봤을 때 정규직의 평균 직업 만족도는 26.73점으로 23.97점을 받은 비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학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도에서 상위에 오른 직업들이 대체로 고학력자가 종사하는 직업이 많았던 건데요. 실제로 집단별 직무 만족도를 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평균 직업 만족도가 21.29점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은 23.3점, 2, 3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25.16점, 대학교 졸업은 27.41점, 그리고 대학원 석사 졸업은 29.34점, 마지막으로 대학원 박사 졸업은 31.43점으로 이렇게 점점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만족도가 낮은 직업도 보고서에 나와 있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업은 보조 출연자로 나타났는데요. 이 외에도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어부 및 해녀,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표백 및 염색 관련 조작원, 택배원 등이 만족도가 낮은 직업으로 뽑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직업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의 형태와 업무의 질이 직업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는 조사였습니다. 네, 자신의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자기와 얼마나 맞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고용에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워라밸과 안정적인 수입이 잘 지켜지는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위에 오른 직업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 역시 앞으로는 안정적인 고용과 수입이 지켜지고 업무의 질이 향상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